지난주 했었던 기출문제 풀어보셔 복습. 간단히 보시면 다 풀었을 거라고 보고, 1번 민치버그 문제 나왔는데, 1번은 3번. 전문적 관료자는 안정되는 환경이라고 그랬죠? 그쵸? 안정되는 환경. 다음 2번에 있어서 조직이론 유형들의 발달 순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그다음 체제이론, 신제도이론 이렇게 배웠죠. 답은 2번이 되겠고, 직권화와 분권화의 형성 요인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규모가 확대되면, 자, 문제가 분권화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 4번에 조정의 원리에서 드래프트가 이야기한 조정의 원리에서 거기 프로젝트 팀은 수평적 연결 방법이죠.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 연결 방법. 그렇죠? 자, 다음. 그 다음 5번 페로우 기술 유형 중 과학의 다양성과 문제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것은 공학적 기술. 그렇죠?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6번 문제,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네트워크 구조는 우리가 왜 좋아준다 그랬죠? 왜 좋아주는데, 선생님 왜 좋아주는데 결속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 7번에 있어서 기능구조라고 기능구조와 사업구조 이야기했으니까, 자, 3번에 있는 사업구조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구성원 간의 분업을, 이건 기능구조를 설명하고 있죠. 다음 8번 문제, 관료제의 부정적 형태, 관료제 병리는 동조과잉은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동조과잉은 머튼이라는 사회학자가 주장했고, 동조과잉은 어떤 걸 이야기한다 그랬어? 과잉 동조는 목표 수단이 전도되는 거, 같은 말이에요. 목표 수단이 전도되는 걸 과잉 동조라고 한다. 그러니까 과잉 동조나 밑에 있는 목표 전도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수단과 목표가 전도되는 것. 9번은 근대 관료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적절한 걸 물어봤어. 답은 몇 번입니까? 몇 번? 자, 그렇죠. 근대 관료제는 비정성이라고 그랬죠. 공사가 분리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 그쵸? 다음 10번은 에드오크라시와 옳지 않는 것. 그러면 답은 몇 번? 3번. 그쵸? 3번.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자, 우리가 조직이론은 그게 어떤 것과 어떤 거, 말 그대로 조직이론하고 조직론은 조직이론하고 조직행태론을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조직행태론. 그래서 지금 조직이론에서, 자,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조직이론에 대해서 복습.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걸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조직의 이론에서 조직의 유형을 봤죠. 조직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조직을 분류했는데 거기 파슨스, 블라우, 에초니, 민츠버그 이렇게 시험이 많이 나오죠. 특히 누가 시험이 많이 나와요? 민츠버그. 그래서 민츠버그를 중심으로 보면 되겠죠. 민츠버그를 주로 보면 되겠다. 파슨스는 에이자일로 분석했고 기능에 따라서, 블라우는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했고, 에초니는 이거 지금 지난주에 했던 거 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참여라는 걸로 구분했죠. 그 다음 민츠버그는 핵심 역할을 하는 거하고 조정기제로 구분했는데 거기 5가지로 구분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 중요한 건 민츠버그 잘 보시면 되고 체크 좀 해 놓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우리가 조직의 유형을 봤고 조직에 대한 이론을 봤어요. 조직 이론은 거기 있는 것처럼 왈도, 그다음 스캇, 그다음 반대반의 현대 조직 이론, 이거 3가지 봤는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거기 반대반이죠. 반대반의 현대 조직 이론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서 왈도 조직 이론 분류 오늘 문제 풀어봤죠. 거기 고전적 조직론에서의 과학적 관리론, 그다음 신고전적 조직론의 인간관계론, 그다음 체제이론, 그다음 현대조직론에서의 제도적, 이거 다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럼 그다음 거기 반대변에 현대조직 이론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다음 거시적, 미시적 이렇게 쭉 나왔는데 거기 이 상황이론과 조직군 생태론을 비교해 봤어요. 상황이론과 조직군 생태론. 상황이론과 조직군 생태론 둘 다 결정론적 입장이죠. 그래서 한번 비교해 봤고, 다음 한번 넘겨보면, 우리가 거기 있는 것처럼 이 전략적 선택 이론과 자원 의존 이론 있죠. 거기는 전부 다 결정론입니까? 아니면 자율성입니까? 자율성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자원 의존 이론은 조직이 환경에 대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조직이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율적이란 말이에요. 자율적이란 말이죠. 그 다음 거기에 있는 전략적 선택 이론. 그래서 전략적 선택 이론도 마찬가지로 조직이 환경에서 결정만 되는 게 아니라 자율적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두 그림. 그래서 쭉 그냥 한번 뭐 할 수 있도록,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이 표를 그대로 물어보거나 또는 이들의 특징을 물어봐요. 특징을 물어보는데 특징은 다 타율적이냐, 결정론적이냐, 아니면 자율적이냐, 이걸 많이 물어보죠. 그 다음, 그래서 거기다 한번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그 다음 어떤 걸 나왔어? 조직 이론 봤고, 조직의 구조를 봤어. 조직 구조. 조직 구조는 사실은 어떤 걸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 상황 변수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상황 변수로는 규모, 기술, 환경, 그쵸? 그 다음 전략, 이 정도라고 그랬죠? 그 다음 기본 변수는 거기 복잡성, 공식성, 또는 직권성과 분권성,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조직은 다 어떤 걸 가지고 있어? 복잡하든지 단순하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그래서 이제 조직 구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거기에 적합한 조직 구조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거기 한번 봅시다. 자, 환경 변수와 기본 변수와 관계, 환경 변수 규모, 기술, 환경 이게 있죠. 좌측에 열에 써져 있죠. 그 다음 기본 변수 뭐가 있어? 복잡성, 공식성, 그 다음 직권성, 분권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연로는 우리가 여기 뭘로 돼 있어? 규모, 환경, 기술. 얘는 자 뭡니까? 그렇죠. 복잡성, 그 다음 공식성, 직권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규모가 어떻게 되면 일정 수준으로 되면 체증하고 그 외에는 체감한다 이런 식으로 쭉 관계가 써져 있죠. 자, 오늘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규모가 커지면 자 분권화된다 그랬으니까 직권화된다 그랬습니까? 분권화된다 그랬죠. 그 관계에 대해서 써져 있고, 그 다음 이런 것에 따라서 조직 구조가 거기 단순 뭐 관료제 쭉 나왔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자 기계적 구조하고 유기적 구조죠. 그래서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표현해 봤고, 또 이런 것들이 고층 구조나 저층 구조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죠. 구조로 나올 수도 있겠다. 정리된 거 한 번만 봐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 조직 구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이 사실은 이 속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상황 변수하고 어떤 걸 또 빼서 한번 보면, 기본 변수를 빼서 보면 뭐하고 보면 되겠어. 아까 상황 변수로 기술이 있었죠? 그래서 기술과 조직 구조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조직론 로우 부분에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 보니까 거기 우드워드부터 쭉 나와 있어. 기술적 복잡성과 조직 구조. 그다음 톰슨 나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되는데, 거기 페로우의 기술 유형론이 제일 시험에는 많이 나오죠. 기술 유형론 오늘도 나왔었죠. 자,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 세 사람 잘 알아두면 되겠죠. 세 사람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변수 기술 봤으니까 뭣도 볼 수 있겠어요. 상황 변수로 환경하고 규모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환경과 조직 구조 한 장 넘기면, 그 다음 조직 규모와 조직 구조에서 좀 적어봤죠. 그 다음 우리가 상황 변수에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전략이라고 그랬지 아까. 그렇죠? 그래서 전략과 조직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봤으니까, 선생님 그럼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걸 대강 정리할 때는 조직의 유형, 조직 이론, 조직 구조를 봤고, 조직 구조에서 일반적인 거 보고 난 뒤에 기술과 조직 구조, 환경과 조직 구조, 규모와 조직 구조, 전략과 조직 구조를 봤다.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정리해두면 되겠죠. 그렇죠? 물론 여기에다 쭉 넣어야 되는데 좀 빼서 이야기한 거고, 사실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조직 원리를 봤어. 조직 구조를 다 보고 조직 원리를 봤어. 어떻게 조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냐 원리를 봤는데, 거기 어떤 원리가 있었어 보니까 어떤 건 분화시켜야 되고 어떤 건 통합시키는 원리들이 있다고 그랬죠. 분화와 통합 원리에서 먼저 보고 나서, 분화와 통합 원리 중에서 분화 원리에는 부성화, 부처 편성 원리, 개성과 참모 분화, 동질성의 원리, 그다음 기능 명시의 원리, 그다음
통합 원리는 계층제 원리, 명령 통일, 그다음 뭡니까? 명령 개통, 그다음 통솔 범위 이런 원리들이 있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분업의 원리하고 직무 재설계, 부성화 원리 이 원리들 좀 봤습니다. 자, 나중에 조금 보면 거기 수직적 분업과 수평적 분업에 해당되는 그 부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분업 원리에서 표 있죠? 수직적 전문화와 수평적 전문화, 그쵸? 그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그다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조직 원리까지 봤고 실제 조직을 설계할 때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조직 설계에서 거기 있는 내용들, 자, 개선과 참모를 개선은 어떻게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참모는 몇 명을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이죠. 개선과 참모, 그다음 행정 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 농도는 전통적 입장하고 현대적 입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 계층제에서는 순기능하고 역기능. 오늘 시험에 나왔던 데이프트에 뭐가 있어요? 수직적 조정과 수평적 조정이 있는데 거기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태스크포스나 프로젝트 팀은 어디에 속한다 그랬어요? 태스크포스나 프로젝트 팀, 연구적 사업팀이 프로젝트 팀이야. 수평적 조정원리에 속하죠. 오늘 시험에 나왔던 거 아침에 시험 볼 때. 자, 그다음 이제 조직 구조를 유형으로 나눠보는 것, 조직 구조를 유형화해 보는 것. 그럴 때, 자, 시험에는 여기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알다시피 드래프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기능, 사업, 매트리스, 수평, 네트워크 다섯 가지였죠. 그래서 기능 구조로, 사업 구조로, 그다음 매트리스로, 그쵸? 그다음 수평, 팀제, 수평 구조로, 그다음 네트워크 구조로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뒤에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거기 있는 것처럼 기계 구조와 가까운 게 뭡니까? 기능 구조죠. 가장 유기적 구조와 가까운 건 거기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 구조죠. 그래서 자, 지금 다 알다시피 기능은 어떻게, 이를테면 기능 구조는 기능으로 재정 1부, 재정 2, 재정 3 이런 식으로 재정만 해서 재무만 해서 묶어놓고 만약에 그다음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유기적인 것은 사업부 형태로 묶어놓은 거라고 그랬죠. 그다음 이 둘을 혼합한 게 매트리스라고 그랬죠. 그다음 아예 뭘로 프로젝트 팀까지 팀으로 운영하는 것을 수평구조, 팀제라고 그랬죠. 그 다음 외주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고 뭐 만드는 거, 실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공장 같은 것은 외주화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구조라고 그런다 그랬죠. 유기적 구조까지. 그 다음 거기 자 여기까지는 다 봤죠? 그 뒤에까지 한번 정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조직론을 이렇게 볼 때, 조직론. 크게 뭐와 뭘로 볼 수 있다고? 조직 자체에 대한 것과, 그 다음,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는 것. 그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조직론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다? 방금 같이 여러 세상에는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그 조직을 뭐 시켜준다?
유형화시켜 볼 수 있겠다. 그쵸? 그 다음, 이런 많은 조직들에게 있어서 조직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쵸? 특히 조직과 환경과 관계에서 조직 이론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그러면 우리 핵심만 뽑읍시다. 조직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였어요? 민츠버그, 그쵸? 그 다음 조직 이론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다 반대벤, 그쵸? 반대벤의 조직 유형 이론. 그 다음 조직 원리가 있었다 그랬죠? 조직 원리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화 원리와 통합 원리, 이거 좀 받으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조직 구조가 먼저 있어요. 조직 구조가 있었고 조직 원리가 있었고 조직 구조에 유형이 있었고, 대강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직 구조 유형에는 다시 한 번만요. 뭐가 있었다? 제일 유명한 게 드레츠푸드 뭡니까? 나누었던 어떤 것부터, 무슨 구조부터, 기능 구조부터 어떤 거, 네트워크 구조까지,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여기에 관료제, 자, 선생님 관료제 발달 배경 이거 보시면, 선생님 관료제는 한번 물어봅시다. 정치행정 이론론일까 이론론일까? 관료제는 관료제는 정치행정 이론론이야 이론론이야? 이건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베버라는 사람이 관료제가 지금 발달 배경 보면 왜 나왔어요? 관료제가 이건 프로이센 왕국이라고, 그쵸? 절대 왕정이 있을 때, 이때 프로이센 왕정에서는 정치인들, 절대 왕정이니까 정치인들이 프로이센 왕정 거기에다가 누가 결합됐냐면 관료가 완전히 왕을 뭐했다, 잘 시중을 들었다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이 프로이센 왕과 관료들이 서로 간에 전쟁이 뭐하단 말이에요. 강력한 중앙집권이니까 이들 때문에 전쟁 1차 대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베버 입장에서는 관료들이 정치에 개입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1차 대전이 일어났어. 니네들은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해서 만든 게 관료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하지 말라고 그러신가? 정치행정 이혼론 입장에서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행정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관료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료제가 사실은 관료제가 뭡니까? 산업사에서는 아주 적합하다고 그랬죠. 산업사에서 아주 적합해서 산업사에서는 많이 활용됐었다고 했고, 이 관료제에 대해서 원래 관료제는 이런 걸 알아두셔야 돼. 특징하고 관료에서 나타난 병리 현상하고 관료제를 넘어서려는 탈관료제들하고, 그쵸? 이런 걸 좀 알아두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 이 관료제를 최근에는 아주 이 관료제를 이 탄력 관료제까지도 대체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데, 이 관료제를 유사하게 대체했다고까지 느껴지는 게 생계에 무슨 조직? 학습 조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뭐한다? 여기까지 보는 게 조직 이론이다.
다시 한번요. 지금 처음이니까 이론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돼요. 그렇죠? 펠로우 이론이 어디에 있는지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될 수 있겠죠. 반대변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대강은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뭘 만드는 것, AH 매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매핑을. 지난주 쭉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이제 오늘 할 게 뭐냐면, 여기 부분은 이거 이론적으로 다 봤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조직은 어떠냐? 정부 조직은 어떠냐? 이것 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을 보려고 한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 이거 보고 나면 당연히 조직 형태 보겠죠? 형태를 보겠다. 이렇게 대강 정리를 좀 했으니까 이거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맞춰서 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조직 구조 다음에 조직 구조의 유형을 보는 게 더 좋겠다 그러면 위로 올려서 할 수도 있겠죠. 정리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그러면 전체적인 이론적인 걸 다 보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 조직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조직을 한번 봅시다. 이거하고 같이 오늘 나눠드린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9페이지 보면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그래서 쭉 나와 있죠? 79페이지부터. 자,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 각 처하고 그쵸? 청,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알아두시기 바라고. 몇 분 몇 초 이건 지금은 알 필요 없어요. 또 이번에 바꿔졌으니까, 정권이 바꿔졌으니까 또 분명히 정부조직법이 바꿔질 거니까 지금 알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 일단 일반적인 거 한번 봅시다. 중앙행정기관 볼까요? 중앙행정기관에서 80페이지 보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의의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은 뭐냐 이렇게 하면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해서 전국적 관할권을 가진 행정기관이다. 다음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의 대강은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쵸? 2022년 현재 18부 5처 18.6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행정조직에 해당하는 모든 행정조직이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거기 있는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 그 다음, 이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것들은 각각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 논점. 이제 논점 하나 잡으면 중앙행정기관은 전국적 관할권을 갖고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대. 정부조직법 말고 각각의 근거 법률에서도 규정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이 부분의 결론이겠죠. 요약이겠죠.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정부 구성. 중앙행정기관은 법무조직하고 소속기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하지 마십시다. 이건 지방행정론에서 보니까 깊게는 할 필요는 없고, 법무조직은 다시 최고관리청하고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고, 소속기관은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쵸? 자, 그것보다는 이걸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자, 봅시다. 중앙행정기관은 거기 같이 뭐가 있습니까? 본부 조직이 있다 그랬죠? 본부 조직, 그쵸? 거기에서는, 자, 본부 조직에서는 뭐가 있어? 최고 관리층 장관이 있죠? 하부 조직은 뭐가 있다 그랬었어요? 보조기관하고 보좌기관이 있다 그랬죠? 보조기관은 어떤 거? 차관, 그 다음 국장, 과장, 실제로 개선하고, 실제 하는 개선 조직. 보좌기관은 참모기관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 차관보, 정책관, 기획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보좌기관이라고 그런다. 자, 이건 하부 조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장관하고 하부 조직을 합쳐서 본부 조직,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소속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소속기관은 보니까, 자, 부속기관하고 특별 지방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죠. 부속기관하고 특별 지방행정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부속기관은 어떤 것들? 이를테면 거기 있는 것처럼 부속기관은 시험연구기관이라든가 교육훈련기관이라든가 문화기관이라든가 이런 의료기관이라 이런 것들이 뭐다? 부속기관이다. 그 다음 특별행정기관은 주로 지방 같은 데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중앙일선기관도 있고 최일선 기관으로는 세무서, 경찰서, 지방국세청 이런 것들이 있죠. 실제 예를 한번, 그래서 자, 쌤, 당연히 예를 한번 어떤 거 지금 내부에 있는 우리가 어떤 것들 하부 조직까지는 다 알겠으니까 거기 있는 소속 기관만 봅시다. 본부 조직은 알겠으니까 소속 기관을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밑에 경찰청 한번 봐봐요. 경찰병원이나 경찰대학은 교육훈련기관이나 의료기관이죠. 그러니까 무엇에 해당돼? 거기 부속기관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자, 지방경찰서, 경찰서 또는 파출소 이런 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특별행정기관이라고 부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방으로 내려가 있는 거. 여기까지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행정기관 특히 뭐라고도 부른다? 일선기관이라고도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좀 보기 위해서 그 한 장 넘기면 2페이지 한번 보시면 하부 조직으로는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하부 조직은 보조하고 보좌기관이 있었죠. 그 다음 소속기관은 부속기관하고 특별 지방행정기관이 있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조기관들이 만약에 뭐가 있을 때, 부처, 청일 때는 장관, 밑에 있는 차관, 실국장, 과장이 다 뭐가 되겠어? 보조기관이 되겠죠. 거기 밑에 합의제일 때, 그러니까 위원회일 때는 위원회도 국장, 과장, 또는 어떤 이 대통령 소속으로는 국장, 과장 이런 식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에서는 사무처장, 국장, 과장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뭐다? 보조기관이다. 그러면 보좌기관은 뭐라고 불러준다고 그랬어? 정책관, 기획관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장 넘기면 거기 이 뭘로 되어 있는 거 옆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점 찍어져 있는 게 보좌기관이죠. 보조기관, 보좌기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정리를 전체를 다해서 거기 장관, 차장, 실장, 국장, 과장, 보조기관이고 그 옆에 있는 정책관, 담당관 이런 사람들은 보좌기관이고 오른쪽에 있는 기관, 보조기관, 그 다음 왼쪽에 특별지방행정기관, 고용노동행정기관, 세무행정 이런 것들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좋습니다. 자, 가끔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여드렸고 조금 넘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거 한번 궁금하면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다시 책으로 들어와서 부처청 한 번만 읽어보면 되는 건데 자, 이런 몇 가지 좀 중요한 것만 한번 해봅시다. 먼저 부는 몇 개 있습니까? 우리나라 아까 18부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나열된 순서대로 자, 거기 보시면 이 순서는 국무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없는 경우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그 다음 교육부, 과학기술, 정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자, 각 부의 장관은 뭘 발할 수 있다고요? 여기다 거기 나번도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죠. 81페이지 가나다라 부에서 위쪽에서 부령을 발할 수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처는 무슨 처 있죠? 법제처 이런 처장 있죠. 거기 차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각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령을 발할 수 없고 뭐로 해야 되겠어? 총리령으로 해야 되겠죠. 소속이니까. 자, 부청 단위의 중앙행정조직은 아니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처단위 기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처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 번 중요한 게 또 다번에 있습니다. 처에서 중요한 지금 81페이지 처에서 중요한 게 다번 국무위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추석에 의해서 발언할 수 있는데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처회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처 중에서는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소속의 대통령 경호처가 있다. 이런 것은 그냥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독립기구로는 고위공직자 이번에 신설됐죠. 범죄수사처가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청은 업무의 독자성이 인정되며 업무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사업을 관장하여 설치,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한다 해서 거기 자, 각 부처 소속으로 18개의 청 단위 기관이 있다 해서 여러 청이 있죠. 시험에는 가끔 어디 소속이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무슨 청이 이를테면 소방청은 어디 소속이냐 이게 나오기도 했었죠. 어디? 행정안전부. 그쵸? 그 다음 해양경찰청 어디 소속이냐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었고 특허청도 많이 나옵니다.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알겠는데 문화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알까? 웬만한 건 다 알겠는데 이런 것 좀 봅시다. 거기 기획재정부 소속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4가지가 있다는 것도 밑줄 쳐놓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부 조직과 보좌기관, 방금 다 봤었죠, 그림으로. 자, 보조기관, 보좌기관 다 봤습니다. 그 다음 소속기관, 그러니까 소속기관은 부속기관하고 특별 지방행정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우리가 봤었고, 그렇죠? 자, 우리가 경찰, 병원 같은 경우는 부속기관이고, 이를테면 무슨 지방경찰청은 뭐가 됩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뭐 지방정부 소속기관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국무총리와나 부총리, 국무총리 소속기관에서 책임총리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이 있고, 국처는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렇게 돼 있죠. 자, 부총리 2명 되고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 그렇죠? 그 다음 위원회. 자, 위원회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위원회하고 이거 장관, 부처청은 위원회하고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부처청을 우리가 단임제, 단독제 이렇게 부르고, 위원회를 뭐라고 부르는, 위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 위원회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위원회는 크게 법상으로는 2개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행정위원회하고 무슨 위원회? 자문위원회. 쌤, 법상으로 어떤 위원회와 어떤 위원회가 있다?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그래서 7페이지 한번 볼까요? 쌤, 7페이지 한번 볼까요? 7페이지. 7페이지 보면 독임제 행정기관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게 있죠. 자, 위원회는 혼자 결정이 아니면 여러 사람이 같이 결정해야 돼. 여럿이 같이. 우리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면 되죠. 그런데 거기 있는 것처럼, 자, 여러 가지 위원회는 뭐 금융통화위원회라든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정해야 되죠. 함께 혼자 정하지 않고 다수결로 정하죠. 거의 그런 걸 합의제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거기 이제 보통은 자, 거기 보니까 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 밑에 7페이지 밑에 보면 독립기관으로 돼 있고 중앙행정기관으로 돼 있고 행정기관 소속위원회로 돼 있고 3가지로 크게 돼 있죠. 독립기관은 헌법기관, 그다음 법률기관, 그다음 중앙행정기관은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헌법기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한 거 아니죠. 쉽게 말해서 어디도 안 속해. 행정, 정치, 그러니까 행정이나 국회나 행정, 입법, 사법 모두에 안 속하고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법률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금융통화위원회도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요. 쌤, 국가인권위원회 들어가면 많은 책에서 또 이 대통령 소속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행정 또는 입법, 사법으로 또 독립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라고 넣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행정기관 소속위원회는,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제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행정위원회하고 무슨 위원회가 있다? 행정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자문위원회. 자, 법상으로는 행정위원회와 뭐가 있다? 자문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거기 자문위원회는 또
의결위원회하고 무슨 위원회가 있어? 순수 자문위원회가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봐봐요. 위원회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의결. 자, 쌤 83페이지 한번 볼까요? 위원회의 종류에서 조정위원회는 잠시 놔두고, 우리가 권한에 따라서 자문위원회, 의결위원회, 행정위원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법상으로는 크게 두 개가 있다. 행정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속에 의결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쌤, 자문위원회는 원래는 정치적 영향력은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냥 자문만 해줘. 그런데 자문위원회 중에서 의결위원회는 구속력이 있어. 구속력. 근데 집행권은 없어요. 집행권이. 행정위원회는 당연히 구속력도 있고 집행권도 있습니다. 자, 거기 행정위원회 읽어볼까요? 고유한 의미의 위원회로 상대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고 설치된 행정기관은 위원회로서 의사결정의 구속력과 집행권 모두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정리를 한번 간단히 거기를 해보면, 시험 문제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요. 어떤 게 있냐면, 행정위원회가 일단 뭔지를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행정위원회의 권한, 방금 이야기한 것이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다 있다고? 구속력과 집행권 다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구속력도 있고 뭐도 있다? 집행권도 있다. 그런데 의결위원회는 무엇은 있어도, 구속력은 있어도 집행권은 없는 것이 되겠죠. 자문위원회는 이것도 없고 구속력도 없고 뭣도 없고 집행권도 없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로 많이 나와요. 예로 많이 나오는데, 쌤 거기 9페이지 예를 좀 볼까요? 9페이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행정위원회에서 쭉 나와 있죠. 대통령, 국무총리, 부처의 각각 행정위원회 있죠. 그러면 접시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인사혁신처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위원회입니다. 표 봐봐. 표 9페이지. 쌤 9페이지 표 보고 있죠. 시험에 나와서 그래요. 시험이 잘 나와서. 행정위원회 분명히 맞죠? 인사혁신처에 있는 거. 그럼 소청심사위원회는 무엇과 무엇을 다 갖는다. 구속력도 갖고 집행력도 갖는다는 소리죠. 그런데 위로 올라갑시다. 의결위원회 한번 봅시다. 의결위원회 별표 쳐서 각 부처 소속의 징계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여기는 의결위원회니까 자문위원회이긴 하지만 의결위원회니까 무엇은 있어요? 구속력은 있죠. 근데 집행권은 없어요. 집행권이 없어요. 나머지 지금 자치분과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런 것들은 자문위원회로 많이 들어간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쌤, 거기 밑줄 쳐져 있는 거, 9페이지에 밑줄 쳐져 있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왔고, 9페이지에 있는 거, 9페이지에 제일 밑에 행정위원회 구분되어 있죠? 조금 더 시험에서 확인할 거니까, OX에서 확인할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조정위원회까지 있는데 조정위원회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위원회 조직의 장단점, 그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83페이지에. 밑에 83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책에 위원회 조직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자, 여기까지 대강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공기업과 책임운영기관. 공기업도 최근에 공기업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공기업은 자 거기 공기업 나와 있고, 우리가 이 표로 좀 보면 편하게 표로 좀 보면. 공공부문은 정부 부문하고 준정부 부문하고 민간 부문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쌤 86페이지. 공공부문은 정부 부분, 준정부 부문으로 나눌 수 있죠. 준정부 부분에서는 당연히 정부 부분 아까 청 다 정부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거기 우편사업, 조달사업청 같은 정부 기업이 있고, 그 다음 준정부 부분만 이야기하자. 이게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준정부 부분에서는 뭐가 있다? 중정부 부분에는 거기 있는 것처럼 공기업하고 준정부 기관이 있다는 거죠. 자, 사실은 우리가 공공성이 더 강한 게 어떤 거 같습니다. 사업성과 이 공공성이 있으니까, 이걸 만약에 사업성이 너무 강하면 그냥 민간 주면 되겠죠. 근데 사업성도 있긴 있는데 공익성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국민들을 위해서 또 통제를 좀 해야 되겠어. 여러분, 지하철 같은 걸 만약에 삼성에 팔면 지하철비 굉장히 올라가니까 안 되겠죠.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이런 공익성이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완전히 여기 맡겨버리면 안 되고 어디에다 둬야 되겠어? 이 부분에다 가다 둬야 되겠어? 그럴 때, 자, 어느 부분이 더 이 공익성이 있을까? 사업성보다는. 이쪽이 좀 더 공익성이 사업성이 떨어질 때, 즉 공익성이 있다고 볼 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순서도 거기 공공부문 순서할 때 준정부 기관이 공기업보다 더 앞에 그렇게 그려져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준정부 기관하고 공기업을 세울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해? 준정부 부분을 이 두 가지 세울 때, 거기 이번에 바꿔진 법에 따라서 직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돼. 자, 35페이지 보니까, 85페이지 보니까 이번에 바꿔졌어요. 자, 봐봐요. 옛날에는, 자, 50명 이상이면 됐었죠? 50명 이상이면 됐는데, 지금은 직업 정원이 50명, 총 수입액이 30억 이상, 자산 규모가 10억 이상이고, 그쵸? 자,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이 2분의 1 이상이 건 중에서 공기업을 지정하고, 자, 준정부기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지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들이 공공기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공기업은 정부가 지정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뭘로 들어가겠어? 준정부기관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조건이 둘 다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어떤 게 쌤? 1, 3, 5 그쵸? 자, 우리가 자산은 몇 억? 10억 다 떼버리고 0은 떼버리고, 그 다음 총 수입은 30억, 직원은 50명, 그쵸? 135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135. 자,
대신 시장성이 크면 공기업으로, 공공성이 크면 준정부기관으로 놔둔다. 그쵸? 자, 그 다음, 거기에 있는 것처럼, 공기업 중에서도, 아이고야, 공기업 중에서도 뭐가 있다 그랬어? 자, 시장형 공기업하고,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하고, 준시장형 공급형으로 나눈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준정부기관도 기금관리형하고, 위탁 집행형으로 나눈다 그랬죠? 자, 다시요. 여기는 시장과 준시장, 이건 이제 가끔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시장의 준시장.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여기는 기금 관리하고 뭐 하는 거? 그렇죠. 거기 있는 거, 기금 관리하는 거하고 위탁 집행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은, 거기 딱 보면, 준정부기관을 먼저 보면, 기금 관리는 다 연금하고 관련돼 있어. 돈하고, 그러니까 특히 돈하고 관련돼 있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이런 게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국민연금공단, 이런 연금공단하고 관계돼 있고, 위탁집행형은 거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쪽 있죠. 전기안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런 것처럼. 그러면 거기 있는 것처럼 자, 한국가스공사는 어떤 거가 되겠어? 시장형 공기업인데 가스안전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란 말이에요. 거기 위에 보면 시장형 공기업에는 가스안전공사 있죠? 미안해. 한국가스공사 있죠? 위에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 공기업 사례 예시를 보면, 기관을 보면, 그래서 시장형 공기업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런 게 있다면 위탁집행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거기 한국전력이 거기 있다면 한국전기안전공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 그냥 구분할 때 시장형하고 준시장형을 구분할 때 시장형은 어때요? 거기 보니까 가스공사, 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다음 한국공항공사, 부산, 그러니까 어떤 거, 가스나 전력, 그다음 거기 어떤 거 관련돼 있어? 운송과 관련돼 있어. 그런데 거기 있는 거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이런 것들은 어디와 관련돼 있습니까? 준시장형. 몇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특히 한국마사회가 어디에 들어있다? 준시장형에 들어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외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한번 쭉 보고 나머지 보고 문제 나온 것 중심으로 봅시다. 문제 나오는 것 중심으로 보시면 책임 운영 기간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시작합시다. 자, 97페이지 한번 보고 책임 운영 기간 뒤에 하겠습니다. 1번 위원회 조직에서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과 집행력을 가진다. 여기 틀린 거 틀렸죠?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갖되 집행력은 갖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위원회 조직에서 자문위원회는 의사결정 맞죠? 구속력 자체가 없죠? 구속력이 없으니까 집행할 수가 없죠?
위원회 조직의 토론과 타협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상호 협력과 조정이 가능하다. 위원회 조직의 위원관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무책임한 의사결정이 발생한다. 그러겠죠. 덕임제보다는. 그렇죠? 위원회 조직에서 다양한 정책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 개진이 비교적 용이하다. 이건 맞고. 자, 위원회 조직은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맞고. 위원회 조직은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조직 한 예이다. 맞고. 위원회 조직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자문, 이런 것들이 어렵단 말이었어요. 그쵸?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위원회입니다. 아까 우리 구분한 거 봤죠? 행정위원회. 자, 선생님 아까 이 인사혁신처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 중요하다고 했죠? 위원회 조직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한다. 그렇죠? 행정관청적 성격을 지녔단 말은 완전히 독립기구 같이 그런 게 뭐 아까 이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 인사혁신처에 속했죠. 정부 각종 위원회에서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권이 없다. 맞고, 정부 각종 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자,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맞죠? 행정위원회. 근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아까 무슨 위원회라고 그랬어? 의결위원회다. 이렇게 봤었죠? 아까 9페이지 한번 다시 보면서 하시면 돼요. 9페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나오는 게 계속 반복되니까. 정부 각종 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는 독립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으로 결정권을 얻고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정부 각종 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는 계산기관이 아니라 자문위원회는 많이 대부분 참모죠. 사안에 따라 조사 분석 등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 조직은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맞고, 위원회 조직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참여는 결정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지를 가능하게 한다. 맞고, 위원회 조직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렵죠. 여러 사람들이 결정한 거라. 위원회 조직은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 비용을 절약한다. 말이 안 되죠. 혼자 결정한 게 훨씬 비용은 절약되겠죠. 위원회 조직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집행위원회, 행정위원회이다. 맞죠? 정부 조직법상 우리나라 정부 조직 체계에서 행정기관은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적인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맞고, 정부 조직법상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 체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옛날엔 맞았는데 이것도 이 복수차관을 이야기하죠. 복수차관. 자, 복수차관제가 선생님 10페이지 봐봐. 이번에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하는 건데, 거기 변경사항으로 복수차관제 행정각부 차관을 2명 이상 두는 제도로 현재는 2인까지 두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 적용하는 부서 봐봐. 복수차관을 두는 기관 이렇게 보니까 거기 문제는 과학기술정보부,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이렇게 돼 있죠. 맞긴 맞죠? 물론 얘만 차관 2명을 둔다면 틀렸죠. 근데 여기서는 2명을 둔다. 이건 맞죠? 다시
여기 많잖아. 지금 복수차관제를 두는 데가. 근데 여기는 둔다. 이것도 그 속에 지금 있죠? 맞는단 말이야. 정부조직법상 우리나라 정부조직체계에 따른 행정각부 장은 국무위원이다. 맞죠? 정부조직법상 우리나라 정부조직체계에 따르면 각 부 밑에 처를 둔다. 부 밑에 처를 둔다 그랬어? 국무총리 밑에 처를 둔다 그랬어? 국무총리 밑에 처를 둔다 그랬죠? 정부조직법상 우리나라 정부조직체계에 따르면 각 위원회 밑에 청을 둔다. 아까 청은 각 부 밑에 둔다 그랬죠? 아까 기획재정부에 제일 많이 청이 있었죠? 통계청, 국세청, 그쵸?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에서 대통령 직속은 아까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이었죠? 선생님 그냥 대통령 직속은 하나만 알아둡니다.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다.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합의제 행정. 정부조직법 아니라 그랬죠? 자, 금융감독도 각 법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감사원은 감사원법,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각 법들이 있어요.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징구처분. 행정자치부 소속이 아니라 인사혁신처 소속이죠. 미안해. 아까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합의제, 정부조직법보다 더 위에는 헌법에 정해져 있죠. 자, 그 다음 27번도 왜 틀렸는지 알죠? 어디 소속이라고 그랬습니까? 인사혁신처 소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두시라고 그랬습니다. 특허청은 곧 나오겠지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중앙책임운영기관입니다. 그쵸? 조금 이따 바로 설명합니다. 자, 정부조직장 행정기관 소속으로 법제처 국무총리, 국가정보원 대통령, 소방처, 행정안전부, 특허청,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특허청만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죠. 그 다음 33번은 좀 틀렸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건 안 나오겠지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국가기록원과 국립중앙박물관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체육부 소속입니다. 그 다음 국가기록부는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빠졌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이것도 행정안전부 소속이었어요. 자, 그 다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고, 그렇죠? 아까 특허청은 부처청은 소속기관은 아니라고 그랬죠? 자, 소속기관 아까 뭐였었어? 교육이나 의료 이런 거 경찰이면 경찰대학, 경찰병원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특허청은 그런 게 아니라 외청이에요. 외청. 자, 문화재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 이것만 알면 돼. 쌤 봐봐. 아까 이렇게 나눴죠. 중앙행정기관으로 나눴고, 여기 이제 하부기관으로 보조기관하고 보좌기관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쵸? 그 다음 우리가 소속기관하고 특별지방기관하고 나눴죠. 특별지방행정기관, 일선기관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소속기관.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에는 우리가 부, 처, 청이 있으니까 부나 처나 청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 같으면 문화재청하고 특허청은 아니죠. 청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 공정거래위원회 말 그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디에 속하다 그랬어? 국무총리 소속에 속해 있는 하나의 행정기관이죠. 여기에 소속돼. 위원회로 중앙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소속기관 아까 어떤 걸 할 때 그랬다 그랬어? 교육이나 의료 이런 것들 같은 걸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하는 거잖아. 국가기록원, 그다음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것들은 무엇에 해당된다? 소속기관에 해당된다. 이거 구분할 수 있겠어요? 아까 소속기관 나눠놨잖아. 소속기관 봤었잖아. 그쵸? 소속기관, 우리가 이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이렇게 있었잖아. 그쵸? 자, 일단 우리 쌤 이건 넘어갑시다. 그냥.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의 부서가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거 맞고, 보조기관이란 보조기관의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기관장을 보좌하는 건 보조기관이라 보좌기관이죠. 그 다음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하부기관 아까 보조와 보좌를 합해서 하부기관이라고 그랬죠. 여기 한번 봐봐. 다시 하부기관 하부조직은 뭐하고 섞여있어? 보조하고 보좌를 포함해서죠. 그래서 소속된 기관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부속, 이건 말이 안 되죠.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을 소관 사무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해 복수 구성으로 이루어진 하부제 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는 다 행정위원회죠. 행정위원회는 자문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자문위원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문도 틀렸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봅니다. 38번은 뭐가 틀렸었어요? 맞았죠? 거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자문위원회, 대통령 소속에. 아까 나왔습니다. 우리 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016년 이후 정부조직 변화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 2016년 이후 정부조직 변화로 행정안전부 요청으로 소방청, 아까 말했죠? 소방청. 자, 그 다음 국가보훈처는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2010년 이후 정부조직 변화로 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자, 수자원공사도 무엇과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된다 그래서 환경부로 바꿨습니다. 현재 행정각부와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은 기획재정부라 그랬죠. 행정안전부, 경찰청, 그 다음 중소기업, 특허청은 어디라 그랬어요?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라 그랬죠. 특허청 여러 번 시험에 나오죠, 지금.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죠.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맞는데? 이거 많습니다. 맞죠? 자, 책임운전기관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외우지 말고 대강 지금은 핵심적인 것만 외우고 나중에 시험 볼 때 이 부분은 그냥 뭐해서 한번 보고 간다든가 특별한 것만 좀 보면 되겠죠. 자, 봐봐. 통계청이니 국세청이니 전부 다 어디 소속이야? 기획재정부 소속이죠. 그런데 특허청만은 산업자원, 산업통상자원부죠. 그런 것만 좀 외우시면 돼. 그런 것만 조금 더 외우시면 된다. 여기까지 일단 뭐 어떤 건지 대강 알겠어요? 그래서 자, 선생님 오늘 방금 한 건 이렇게만 외웁시다. 일단 어떤 게 있다는 것만 외우면 돼. 장관, 차관, 국장, 과장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온 것을 우리가 보조기관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장관 밑에 정책관, 차관 밑에도 기획관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보좌기관이라고 부른다. 이 둘을 합해서 하부 구조라고 부른다. 그쵸? 이 둘을 합해서 하부 구조라고 부르고, 여기는 각 그러면 소속기관들이 있다. 그쵸? 이를테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게 있다. 만약 여기가 경찰청이라면 경찰병원, 경찰대학 이런 건 여기에 속하겠죠. 그런데 자, 특별행정기관이 있다. 지방에 특별행정기관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것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이를테면 어떤 것 같으면 경찰청 같으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경찰청 같으면 지방경찰청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 쌤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세무서 우리 쌤들 돈 곧 많이 벌 거니까 국세청 있으면 국세청 여기 인천 국세청 있어 없어? 그건 당연히 지방 여기에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알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위원회는 한번 봅시다. 무슨 위원회? 크게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있다. 자문위원회는 그런데 의결위원회하고 순수 자문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자, 행정위원회는 지금 우리가 잘 많이 알고 있는 위원회들은 거의 다 행정위원회다. 그쵸? 그 다음, 자, 특히 인사혁신처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위원회다. 그 다음, 우리가 이거 의결위원회만 잘 외워두면 되겠죠, 그 다음은. 그쵸? 여기는 구속력도 있고 집행권도 있고, 여기는 구속력은 있는데 집행권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거기는 9페이지에 행정위원회만 그래서 좀 많이 외워두시면 되겠다. 혹시 여기까지 지금 질문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중에서도 어떤 것만 좀 기억하면 되겠어. 각 부속 소속의 징계위원회. 행정위원회에서도 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면 구속력이 있어 없어? 그런다 그래서 자기가 집행할 수는 없죠. 누구에게 해라 그래? 자, 쌤 여기 봐봐. 우리 쌤이 합격해서 근무를 했는데 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감봉이 됐으면 자, 여기 봅시다. 그냥 TV에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검사가 술 마셨어. 음주운전했어. 그러면 누가 징계예요? 징계위원회 징계하죠. 그럼 이 위원회 징계한 뒤에 이 사람들이 정직 3개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검찰총장한테 이해라 그럽니까? 검찰총장한테 해라 그러죠. 집행은 누구 합니까? 검찰총장이 하죠. 근데 여기에서 내린 감봉 몇 개월, 이거 구속력이 있어 없어? 구속력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의결위원회라고 한다.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 행정안전부 소속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꼭 헷갈리지 마시고 하래. 아까 소청심사위원회하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잖아. 나머지는 뭐 나중에 좀 암기하면 되겠고, 그쵸? 이해됐어 안 됐어? 나는 좀 쉬었다가 그러면 거기 이제 책임운영 기간도 옛날에는 시험에 잘 나왔는데 지금 잘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이건 신자유주의 때문에 나온 건데 옛날에는 굉장히 그래서 잘 나왔는데 지금은 일본 같은 데서는 책임운영 기간을 없애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오는데 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핵심만 좀 보고 쉬었다가 핵심만 봅시다.